야, 웃고 있네 저기 진짜. 이게 자유로운 분위기지? 네, 정신 못 차렸네. 예.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laugh,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네, 안녕하세요.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판사로 11년 동안 근무했고 지금은 법무법인 거산에서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형사와 민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온강에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고 나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 변호사 생활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살인 사건이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중형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근데 또 미국하고 우리랑 또 법칙이 다르니까, 예, 그거는 또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섭네 진짜. 총이 있습니다. 다 미성년입니다. 네, 미성년자들인데. 처벌을 약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저거 변호사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저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포기한 거 같아, 그냥. 네, 너무 네. 땅만 바라보고 네. 계시네요. 네. 아니, 자기가 보기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 와. Pre-sentence report indicates that my client made a statement. 아이고, 또 여기도 심신미약이나 이걸 주장하나 보네. Report indicating that it was never his intention to injure. Your Honor, my client wants to address the court. Never in 23 years of approximately ever not accepted a sentenc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cause it's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laugh,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네. 오, 약간 긴장했어. If you're convicted 예상 못한 것 같은데. of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변호사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아, 그리고 미국도 약간 부정기형 네, 그런 개념이 있나 그러네요. 보다. 네. 여기도 소년범, 진짜 저는 첫 번째 든 생각이, 이거 변호사로서 든 생각인데 왜 변호사가 저렇게 가만히 놔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본인의 지심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살인죄라는 아주 중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마치 당연히 자기는 처벌을 약하게 받고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변호사가 잘못 알려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혼자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절차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살인죄인데도 불구하고 약식으로 우선은 재판을 하고 이제 뭐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보통 거기를 그냥 받아들이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끝내는 건데 지금 사안에서는 보통은 받아들이지만 이 사안 보니까 피고인 너무 반성도 안 하고 막 실실 막 웃고 있고 이러니까 예외적으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서 아마 중형을 선고한 것 같은데 그 체계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저렇게 편편일률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예외적으로 만약에 사안이 좀 다른 사안이라면 저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 피해자 유족들이 이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게 사실 한국 법정에서는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어떤 슬픔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을 직접 판사한테 어필,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 받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기회가 부여된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아직까지 그 피해자 유족이나 뭐 피해자들이 당사자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되게 또 신선한 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먼저 재판을 다 진행한 다음에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서 그날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실실 웃고 반성도 안 하고 막 저랬으면 그게 아마 그 판결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판결문을 선고할 때 미리 작성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뭐 좀 그때 태도가 좀 불량하거나 이러더라도 원래 정했던 형대로 선고를 해요. 저도 딱 한 번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 오긴 하는데 예를 들면 판결문하고 내가 판사가 직접 입으로 한 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로 한 게 우선이거든요. 예를 들면 판결문을 잘못 읽었다 하더라도 판사가 입 밖으로 낸 게 그게 진짜 형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판결문을 다 작성해 왔는데 너무 태도가 안 좋은 거야. 그전에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형을 좀 더 세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도저히 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인가 한 번 올린 적을 한 번 있어요. 그러고 나서 판결문을 나중에 수정을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한 적은 있었는데 이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것만 갖고 판결문을 작성해서 형을 정하게 되죠. 기사에도 났는데 어떤 한 판사님이 구두로 이미 선고를 했어요. 근데 맞아. 그 판사의 어떤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막 이제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판사 욕을 한 거예요. 그래 판사님이 잠깐 기다리십시오 한 다음에 고쳐가지고 다시 형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막 몇 년 정도로 올려가지고 선고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원래 말로 아까 한번 했기 말씀하신 대로 때문에. 구두로 한 게 우선하기 때문에 이미 판결 선고는 끝났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번복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판사님도 그냥 사람이니까 그쵸. 그런 당연히 맞아요. 분노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젊거나 어린애들이 좀 그래요. 이 법정분이 보면 되게 엄숙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계속 둘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시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선고할 때는 아니었고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그래서 막 뭐라고 했죠. 물론 다 인정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태도가 그게 뭐냐. 그래서 한 뭐라고 했더니 뭐 그때는 뭐 그냥 자기 잘 몰라서 그랬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그렇게 뭐 와서 막 시시 웃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웃고 있는 애들이 가끔씩 아주 어린 애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뭐 재판을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죠. 우리 한국 법정 생각보다 이제 되게 엄숙해가지고 엄숙해요. 판사님이 종종 그렇게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뭐 복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뭐 반바지 입고 오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웃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재판 진행을 조금 매끄럽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아침에 선고를 먼저 잡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건 중에는 그 자리에서 구속돼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와서는 그냥 피고인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좀 편한 자세로.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 선고하면서 뭐 징역 2년에 처한다, 법정 구속하면서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점점 올라와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정자세로 바뀌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 법정이 잘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재판 중에 우선 구속 피고인들을 먼저 재판 진행하긴 하긴 하는데 예를 뭐 막 난동을 부리거나 이러면 감치라는 게 있어요. 잠시 동안 뭐 이게 유치장에 이런 데 가둬둘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격리를 시켜요. 그걸 어디다 하냐? 피고인들, 구속된 피고인들이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잠시 들여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은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되게 막 긴장하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형을 좀 덥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지금 막 오늘 재판을 얘가 흘려놨어. 그럼 판사 심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좀 이따 나오면 얘가 얼굴이 사색이 나와요. 그럼 재판 진행하면 아주 매끄럽게 돼요. 약간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아니 실제로 뭐 형법상 피고인의 뭐 형을 정할 때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의 상황 중 대표적인 게 피고인의 어떤 법정에서의 태도 거든요. 근데 너무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막 자기가 아니라고 이제 잡아 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뭐 그게 법 조문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사실은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괘씸죄라는 게 사실상 법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괘씸죄라고 하니까 마치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판사가 기분 나빠서 형을 높이거나 낮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괘씸죄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법정에서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막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의 양형사유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다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판사가 아 나 오늘 기분 나쁘네? 나를 건드리네? 이래서 하는 건 아니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소년법상에 지금 뭐 14세 이상부터 사실
형사 책임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14세 이상인 사람을 범죄 소년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소년 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고 아니면 정식적인 일반 형사 사건으로 회부될 수도 있는 그런 분류에 속하고요. 10살부터 14세 미만인 사람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래도 소년 사건에 따라서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분류돼 있죠. 그래서 이제 10세부터 13세까지 요게 있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형사 재판이나 형사 처벌이 같은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뭐 기사들 자주 나오는데 처벌 안 받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경찰이 출동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막 오히려 도발을 해요. 그렇대야 뭐 소년보호 사건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센 게 소년원에다가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소년원은 어차피 전과로 남지도 않고 기록서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아무리 해봤자 그런 거 처벌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때가 만약에 안 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범죄라는 게 무슨 되게 경미한 이런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옥상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막 죽거나 다쳐도 얘는 아무런 처벌 안 받는다. 물론 민사적으로 부모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당하긴 하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년보호 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13세로 낮추자. 뭐 그 12세로 낮추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낮춘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상 사실 또 뭐 사건을 접하다 보면 미성년자 범행이라고 해서 뭐 덜 잔인하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잔인하더라고요. 처벌 안 받을 거 아니까. 네. 처벌 안 받을 것도 알면서도 또 학생들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뭐 이지매 같은 그런 양상의 또 범죄는 엄청 또 잔인하거든요. 집단적으로 또 폭행하고 뭐 그런 장면을 또 카메라로 촬영하고 상당히 좀 공분을 살만한 범행인데도 그에 맞는 형을 받지는 못하니까 국민들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거죠. 진짜 고민이 실무적으로 저도 많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엠번반 조주빈 같은 그런 사건이 나한테 막 돈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뭐 변론을 좀 해달라고 하면 이거를 할 건가라는 고민이 사실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 뭐 윤리장전 뭐 거기엔 사실 변호인은 그런 의뢰인의 변론을 뭐 거부할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그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되게 비난받는 사람을 변론하는 것 자체로 변호사가 또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 고민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맡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사를 만약에 맡았다고 하면 어떤 이유든 맡았다고 하면 변호인 자체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피고인이 이익으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의무인데 양심상 못하겠다고 하면 사임하는 게 맞죠. 그렇죠. 어려운 말로 이제 미국은 병과주의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부터 뭐 C까지 여러 개의 뭐 죄명이 붙었다라고 하면 각 그 죄명별로 형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그냥 단순 합산을 하는 뭐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라 그래가지고 제일 법정형이 높은 그 형에서 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다 이제 통합해서 흡수를 시키고 방식으로 형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리고 또 상한도 정해져 있어요. 네. 뭐 기껏해야 뭐 50년까지인가? 50년. 50년이 상한이기 때문에 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있긴 하지만 그걸 빼고 형을 가중했을 때 50년을 넘어갈 수가 없고요. 법체계 자체가 달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대륙법계라고 해서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이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체계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저기 맨날 약해라고 하는데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판사가 아무리 세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들면 50년까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10년, 뭐 기껏해야 10년, 20년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 비판은 가능해요. 그런데 막 우리 왜 100년 안에, 200년 안에 이거는 법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요. 알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주장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미국처럼 1000년 하자, 100년 하자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15년 나갔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긴 사실. 해. 소년 특히나 소년이기 때문에 너무 소년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어서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